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만여 명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매주 2배로 늘어나던 때에 비하면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일 하루 19만 8천여 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거의 20만 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 당국은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급증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 하고 얘기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 어제보다 오늘이 줄어든 것은 아마 3.1절 이 휴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비하면은 목요일은 17만 16명이었거든요. 네. 2만 8,787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별로 두 배씩 늘어나던 이 급증 추세는 일단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서 766명, 또 안타깝게도 128명이 사망하셨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수하고 합치게 되면은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2주 전에 확진되신 분들을 반영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이 20만 명 수준이라면 앞으로 2, 3주 후에는 이거보다 2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급증 추세가 줄기는 했지만 이 확진자 수 자체는 지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PCR 검사 건수도 한계치였던 85만 건을 훌쩍 넘었는데 이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이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그 시기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확산 우려는 물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통 아침에 하면은 저녁에 나오든가 저녁에 했을 땐 그 다음 날 나오는 12시간 정도면 통보가 왔었는데 네. 지금 이것이 18시간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고 좀 지난 다음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 통보까지가 증상 발현 후 3, 4일 걸린다면은 팍스로비드 같은 것을 처방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거의 다 없어지는 시기에 통보를 받는 결국은 감염성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부터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이런 넌센스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의사가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걸 그대로 양성으로 인정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가 직접 해주는 신속항원 검사는 그 정확성이 PCR 검사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수준인가요? 아무리 해도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은 민감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 70% 되겠죠. 하지만 네. 연속해서 받는다면 이 양성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실제 네. 여기서는 지금 위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 양성, 네. 즉 양성으로 나왔는데 양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 사람들까지 확진이 된다면 비효율성이 생기겠죠. 예. 격리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격리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양성률이 약 10에서부터 24%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또 팍스로비드 같은 걸 처방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은 이 확진자 폭증 이후에 위중증 환자 수가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 위중증 환자 수가 2,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 의료 체계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당 가능한 건가요? 불확실하죠.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환자 수는 766명이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7%입니다. 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은 중환자이긴 한데 호흡기계 중환자라기보다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인데 확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중환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병상 대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의료진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00명이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미크론의 특성이 있는 것이 중환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재원 기간이 좀
짧고 이 호흡기계에 산소호흡기라든지 에크모를 쓰지 않는 중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준중환자실이 3,273개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호흡기 계통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 또한 확실한 것은 아니죠.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확정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봤다고도 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지금 강화해도 효율성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강화한다고 뭐 줄어들 유행이 통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방역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용성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안전한 상황이냐 그것도 또한 아니죠. 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만약에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방역 완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유행의 통제가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폭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화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환자 수가 정점에 가까웠다는 것하고 또 앞으로 정체 내지는 감소될 수 있다는 확신하고 그다음에 그 2, 3주 후에도 우리 의료 체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즉 지금까지의 그 불확실성이 다 없어지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의 완화 기조로 간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네.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 네.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격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 통상 6일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과거엔 14일이나 격리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델타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는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인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가고 이 오미크론인 경우에서는 잠복기도 짧고 재원 기간도 짧고 입원했을 때도 재원 기간이 짧고 전부 짧게 끝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확진자의 숫자의 문제도 있겠죠. 네. 델타 때에는 우리가 많아봐야 수천 명, 6, 7천 명이었는데 비해서 지금 20만 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밀접 접촉자를 다 찾아내지도 못하려니와 이것을 찾아내서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 기능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 즉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 기간은 이 자가격리를 의무화는 하지만 그 이후에 3일 정도는 자발적으로 수동 감시를 해서 KF 마스크 쓰고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함으로 해서 수동 감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막아보자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7일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일부는 분명히 감염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흘 정도를 더 지나게 되면 감염력은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네. 변이마다 특성이 있고 또 지금은 확진자 규모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혼자 검사를 할 때 코뿐만 아니라 목구멍 안쪽까지 찔러봐야 더 정확한 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은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목에서 검체를 채취하나 콧구멍에서 하나 그것은 비슷한데 전문가용 그 항원 검사 키트라는 것은 사실 콧속 깊숙이 네. 비인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인데 사실은 본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 네. 예, 여러 번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바이러스의 양이 검체 채취량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민감도는 뭐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서 자가검사 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콧 속에서 하나 목에서 검체를 채취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